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혜숙이라고 합니다. 다 거의 공대생들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저는 찐문과입니다. 그러니까 찐문과가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직장생활이라는 거를 해왔는데 아마 그 일의 성격도 다를 것이고 아마 같이 만났던 사람들도 다를 거지만 근본적인 좀 핵심은 같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인간극장 1시간짜리 인간극장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좀 정리했던 부분에서 그냥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테니까 저의 삶에서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는 키워드 하나 아니면은 뭔가 다가온 감정 하나 그 하나 정도 그냥 얻어가시면 저로서는 가장 그냥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를 저는 일과 삶의 리더십이고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리어 30년, 그러니까 30년째 일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저의 선택과 도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시기에 저한테 다가왔던 변화와 도전에 대한 부분을 후반부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저 자신한테도 자주 던지는 질문이에요.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일에 리더로 살고 있는지. 저는 이 두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자주 묻곤 했습니다. 아마 199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꽤 있으실 텐데 저는 1992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3년 정확하게는 3월까지 제가 대표로 일을 했습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일을 한 셈이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이런 일들이 막 들어가 있었겠죠. 저는 91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91년도 졸업했을 당시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저는 일본으로 어학연수 1년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때 저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 1년 뒤에는 또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너 1년 그렇게 시간 보내고 오면 너 취업하기 힘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면 정말 꼭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었던 영어나 일본어 정도는 저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 능력을 쌓고 싶었는데 취업을 하면 그게 힘들 거라고 해서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1년은 또 다른 짓을 하고 그 이듬해 저는 광고대행사라고 하는데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기자나 방송국을 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기자나 방송국을 들어가려면 언론고시라는 걸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험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1년 선배들을 보니까 그 1년 이상의 시간을 쓰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길을 포기하고 1년 동안 저는 해외로 나가죠. 그 경험을 하고 그냥 나란 사람 그 존재 자체로도 좋아라고 하는 회사를 갈 거야 라고 한 회사가 광고회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2000년에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12년에 저는 외국으로 다시 일을 하다 중간에 스탑을 하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타트업에 CM으로 들어갔었고요. 제가 앞으로 제 인생의 30년을 제가 한번 쭉 돌아봤을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5가지가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제가 쭉쭉쭉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5년에 2월에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혜숙의 팀이 생겼어요. 제 위에 더 이상 뭐 국장님이니 뭐니 이런 분 없이 그냥 온전히 신혜숙만의 팀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전 되게 좋았는데 그때 제가 저 자신한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좋은 팀장이 되고 싶었는데 되고 싶은 게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진급을 했어요. 부장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전날까지 부장이 아니던 제가 다음날 부장이 됐다고 해서 하루 만에 잠자고 딱 출근하면은 슈퍼맨 같은 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능력과 안목과 깊이가 쫙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다시 여러분들은 시작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저는 그 고민을 하다
근데 찾아봤더니 리더십 개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때도 또 저한테 약간의 도전이 되었던 게 그때 당시 2005년 당시에 이 리더십 개발원의 그 교육과정의 비용이 제 한 달 월급이었어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제가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맞벌이하는 엄마로서의 그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배우고 싶은 거 뭐 배운다는 거 이런 데 써도 되나? 라고 하는 이 자기 검열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한 달 월급을 때려붓고 저는 이 교육원에 등록을 합니다. 제가 한 달치 월급을 다 때려넣는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결정이었죠. 그때 보면. 두 번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제가 얻은 힘으로 이거를 도전을 하게 돼요. 2007년도에 제가 저는 광고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사한테서도 커미션을 띄고 광고회사한테도 띄고 막 이래가지고 엄한 돈 띄어다가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니까 좀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해요. 그래서 한 게 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광고교육원이라고 하는 교육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냐면 광고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한 그런 광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그냥 체재비며 뭐 무슨 생활비며 다 대주는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공지가 떴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광고 그 사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어느 타이밍에 봤냐면 둘째를 막 낳자마자 제가 이거를 봤어요. 저희 피땡이 둘째를 보면서 저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걸 너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를 안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둘째까지 낳아서 이 아이가 피땡이 같은 아이가 제 앞에 있는데 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를 일단은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하고 싶은데 포기를 합니다. 아이가 0살이었던 아기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 저는 이거를 다시 스물스물 꺼내서 한번 뭐 떨어져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와 달리 돈키호테 같은 되게 무모한 면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도 시험도 있었고요. 외국어 성적도 내야 됐었고요. 논문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도 미리 다 내야 되는 거였고 저의 커리어에 대한 부분도 다 이제 보는 거였는데 아니 1년에 전국에서 그 많은 광고 행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단 한 명을 뽑는데 어떻게 맞벌이하는 애 둘 딸린 아줌마가 이거를 도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뭐 일하는 아줌마 두고 저희 남편이랑 똑같이 워커홀릭 남편이랑 똑같이 밤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와서 자는 애들 얼굴만 보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고 싶다라는 내가 이걸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꿈을 갖는 그때부터 사람이 좀 달라졌죠. 12시에까지 아이를 재우고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저는 그래도 새벽에 1시든지 1시 반까지라도 공부를 했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절실했었나 봐요. 그런데 도전을 했었고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뭐 인생 스토리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역시 그 사람 뽑혔다 이게 아니라 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이 과정을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도전한 지 2년 만에 그 1년에 한 명 뽑는다는 최종 1위로 선발돼서 저는 일본으로 떠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시 저는 저의 그 다음 인생에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점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여러분들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닌텐도가 들어왔죠. 저는 그 닌텐도를 우리나라에서 광고 마케팅을 담당했었던 그 대행사의 총괄 국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모든 닌텐도 게임, 위, 그때 보셨던 기억나시는 온갖 탑스타들을 다 불러다 써서 만들었던 광고들 다 저의 손이 다 거쳤던 그런 일들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제가 2011년에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유가 뭔가 있었겠죠. 그 부분이 아마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17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고 저는 경단녀가 됩니다. 2년 한 반 정도를 그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저는 집에 있었어야 됐어요. 저의 의지가 아니었겠죠. 여기에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5년 반,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서 2년 반 동안 일을 하지 못했던 이런 경단녀에서 제 나이가 49살에 저는 스타트업의 CMO로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저한테 말했었어요. 지금 네 나이에 남들은 회사 잘 다니던 사람들도 회사 다니다가 나오는데 네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들어가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어느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나 저를 판단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때는 나이였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내 성을 바꿀 수 없듯이 내 나이를 바꿀 수 없듯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바꿀 수 없듯이 이건 제가 노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다시 그 좌절의 시간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제가 저의 마지막 대표까지 갈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이 스타트업,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에 CMO로 들어갔었던 것이 또다시 제 인생의 하나의 다시 됩니다. 점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2월에 저는 네디비전의 대표라는 곳으로 스카웃에서 취임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터닝 포인트들이 제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인생에, 제 커리어에 있어서 그런 많은 터닝 포인트 중에 그러면 이 정말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변화나 저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른 여러분들의 나름의 다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든지 선택하셔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인생을 좀 직장생활을 오래 해보니 지금 와서 그때 그 상황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돌아봤을 때 지금 또 드는 이 선택의 의미가 조금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덴즈 코리아라고 하는 마지막 저희 커리어는 이제 덴즈 코리아라고 하는 일본에서 100년이 넘는 굉장히 유명한 큰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 대행사에 브런치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이 닌텐도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회사의 그 빌링은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 이전 2007년이죠. 그 상황에서 300억 정도 하는 회사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300억이 뭐 작진 않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던 300억이었는데 저희 닌텐도가 그해 33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윤경 폭탄 같은 돈으로 광고비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빌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300억 하던 회사에서 제가 들어와서 맡으면서 진행한 이 클라이언트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600억, 700억 하는 회사로 연간 빌링이 확 올라가고요. 그리고 텔레비만 키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저 회사 우리도 한번 광고 좀 의뢰 좀 해볼까 라는 식으로 해서 광고주가 새로운 광고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닌텐도 팀이 들어간 그 기점으로 해서 저희 회사는 3년 동안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빌링을 하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의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뺑뺑 고생을 다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직장 생활 5년 차에 그 닌텐도를 맡은 지 한 5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그만둡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내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노라고 대답을 했었어. 두 번째 질문.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출근하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일을 통한 새로운 도전인 거죠. 일을 통한 내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내가 좀 성장하고 있나? 노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느 날 하루만 그냥 딱 떠올렸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묻고 답하기를 거의 반년 이상 제 안에서 계속 해나갔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삼성역에 여러분들 코엑스 옆에 아센타워가 있죠. 그 아센타워에서 34층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34층에 올라가면 저쪽으로 한강뷰가 쫙 보여요. 그리고 제 밑에 그때 당시에 많을 때는 30명 정도의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기획팀은, 크리에이티브 팀, 마케팅 팀 해서. 그러던 제가, 그리고 연봉도 그렇게 많은 기여를 했으니 잘 받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큼 저는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난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금 이 회사에서는 뭐 잘한다 소리 듣는데 나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커리어의 주도권을 회사만이 좀 내가 갖고 싶어.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전 광고 대행사라는 데 다녔잖아요. 광고 대행사는 여러분들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와 사람이 내는 어떤 진짜 인적 자본 외에는 아무런 투자되는 게 있지 않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잘 되면 사람을 막 뽑아요. 그리고 뭔가 클라이언트 하나, 큼직한 클라이언트 하나가 그냥 쑥 또 딴 데로 가버린다거나 하면 가차없이 사람을 잘라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칼부림 안에서 계속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도 상처가 있죠. 언젠가 저 칼을 내가 맞을 것 같다는 거. 주도권이 내가 그 회사를 나와도 저로서, 신의 수로서 충분히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는 안정된 직장, 그리고 연봉을 포기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제 인생과 커리어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의 나이가 저는 40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제가 사직서를 냈을 때 제일 먼저 저의 인사팀장, 국장이었죠.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하죠. 왜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미국에를 좀 가려고 합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지 않은 걸 먼저 말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저는 MBA를 하러 미국을 간 거였는데 MBA를 가서 붙을지 떨어질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떠나고 미국에서 준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서 저는 영어 공부하러 미국을 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거였죠. 그쵸? 첫 1년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일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애들 영어 공부시키러 이제 데려가려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은 나이든 여자 싫어해.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뭐라건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도 지금 우리 회사 같은 이런 회사 다시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분이랑 워낙 좀 가치관이나 뭔가 좀 많이 다른 분이었던 걸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다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제 나이 40대, 여러분들 주변에 40대 유학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그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들었고 일어나면서 제가 저 자신한테 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대신에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죠. 제가 언젠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정도의 회사를 다시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나이만 먹어서 오지는 않을 거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1년이 있건 몇 년이 있건 간에 제가 그 시간에 이곳에서 계속 일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해서 오리라. 난 나이만 들어서 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결심을 하고 저는 떠났죠. 그때 저의 고민, 여러분들 제가 없었을 것 같죠?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고 저는 여러분들 그때 뭐가 제일 고민이었냐면 그때도 또 나이였어요. 여러분들 참 무언가 시작하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늦은 나이가 돼버렸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어요. 20대에도 나이를 생각하면서 30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나이에 대한 이 수용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나이를 계속 먹는다는 건 내가 뭐 한 것도 없이 이룬 것도 없이 내 나이가 벌써 30이 됐네. 내 나이가 지금 벌써 30대 중반을 넘어가네. 20대 후반이 됐네.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불안감 그리고 때로는 좌절감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연령대마다 옵니다. 연령대마다 옵니다. 그냥 디폴트구나. 이게 그냥 나한테 또 오셨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절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갔는데 그 만남이 사람도 아니고 책에서 저는 아하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용기를 주는 어떤 관점의 변화를 주는 만남을 갔습니다. 바로 저는 그때 이미 청춘이 아니었는데 제가 왜 이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책을 집었고요. 이 책에서 저는 바로 인생 시계 계산법에 대한 챕터를 읽으면서 팍 깨졌어요. 저의 걱정에 대한 부분을 과감하게 던질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인생 시계에서 보면은 한 저녁 5시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 곧 해가 어둑어둑지고 내가 무엇을 도전해도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거의 마무리 져져가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 한 90까지 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으로 봤을 때 저는 세상에 저녁 오후 5시 넘어선 시간의 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12시도 되기 전에 한 11시, 오전 11시 40분 정도의 인생 나이로 봤을 때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축구를 보세요. 축구에서 전반전에 열라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 여러분들 역전도 일어나는 게 후반전이잖아요. 저는 이 인생 시계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챕터를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내가 생각보다 젊구나. 나 아직 뭔가 도전할 만하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제가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1년 12월 미국 서부에 오레곤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오레곤주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저는 떠납니다. 이런 계획을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미국으로 떠나야겠다라는 결심,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좀 터닝포인트,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제가 12월에 떠났으면 그해 3월에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러면 그런 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좋겠다 하고 또 막 바쁘게 일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제 해외 연수 도전했을 때랑 똑같이 이 안에서 그 고민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무럭무럭 커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은 워커홀릭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딱 오면은 저는 미국 전도를 쫙 펼쳐놓고 어디로 갈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책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조차 저는 미국 전도를 펴놓고 동부를 갈까? 생활비가 좀 싸다 그러면 학비가 싼 중부를 갈까? 아니야. 그럼 또 가족들이 오는 것도 또 좀 너무 멀을 것 같고 또 너무 시골은 안 돼. 난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도시여야 되는데 근데 서울 같은 또 너무 큰 대도시는 싫어.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곳을 선택을 합니다. 쭉 건너뜁니다, 여러분들. 백투 전 2015년에 공부를 잘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자비로 간 거였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고 그 경력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까지 하시고 당신이 그때 그 나이에 미국에 가서 공부했었던 게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라고 누군가가 정말 묻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제가 답을 할게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저한테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많았지만 가장 제 인생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게 저는 바로 그 미국에서의 그 3년간의 저의 시간이었어요. 이게 제가 잘 나가고 화려하고 뭔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 돼서가 아니라 저는 인생에 있어서 다시 저 바닥으로 땅을 뚫고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땅을 뚫고 내려가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이곳에서 전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는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겠어요.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또 엄청 헌신적으로 또 아이들이나 육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곳에 갈 때 저는 두 아이만 데리고 갑니다. 남편은 남아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제가 제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두 아이들은 또 제가 키워야 되니까, 키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포틀랜드 공항에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열흘 여행 갔다 오면 너무 좋죠. 너무 판타스틱하죠, 여러분들. 전 세계 어디가 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어떤 낯선 곳에 여러분들이 정착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그리고 문화가 일단 다르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했던 그 모든 것에서 다 단절이에요.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시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나하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겠죠. 모든 것들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제가 1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운이 좋게 기적적으로 제가 대학원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여러분들 또 뭐가 보여요? 앞에 또 산이 보이죠? 내가 저걸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졸업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왜 이때 이 공부를 하러 가고 싶었었냐면 제가 5년 차에 들어가는 그 일본계 회사에서 닌텐도를 담당을 하면서 저 되게 어느 순간 벽에다 대고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지만 이게 해외에 워낙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네들의 그 헤드쿼터가 가지고 있는 팔릿이라는 게 있어요. 너네 나라에서도 우리 거 이거 꼭 지켜서 이렇게 해야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팔릿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미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이미 계속 그런 식의 광고나 마케팅 기법으로는 더 이상 이제 움직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팔릿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계속된 좌절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일본 회사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아닌 것 같아. 난 진정한 글로벌 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해서 저는 미국 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수석이었기 때문에 수석 다음 단계에서 제가 그 회사에서만 잘 있었어도 저 임원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저희 회사의 임원들을 봤을 때 저 임원처럼 되고 싶지 않았었어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임원이 된다면 난 이 회사에서 임원이 안 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만의 좀 리더십에 있어서 새로운 좀 고민과 정립도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 머리가 똑똑해야지 아는 게 많아야지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일을 잘해야지 똑똑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리더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서의 그런 아웃사이더와 루저의 생활과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도전해야겠었던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거기서 너무 소중한 만남들을 가지면서 저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MBA를 끝날 때쯤에 제가 만난 귀인이 계세요. 제가 만난 귀인이 있는데 그 귀인을 통해서 저는 리더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는 교실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저는 배웁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분은 제가 MBA 첫날 첫 수업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을 한 30%나 알아들을까? 제가 근데 솔직히 좀 변명도 해야 되니까 저 일본계 회사 다녔잖아요. 제가 일본에서도 유학을 했었잖아요. 저 일본어는 바이링구얼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못해. 왜냐면 일본어 하면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쓸모가 없는데 쓰임이 없는데 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수업을 못 들으니까 제가 굉장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숙제가 뭔지도 제대로 정확히 내가 이해를 했나라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럴 때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렇게 관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같이 이렇게 뚱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받았는데 미국 애들 하나씩 관상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착해 보이지? 내가 뭔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잘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는데 그때 제 눈에 들었었던 그 1인이셨어요. 근데 저의 눈빛이 되게 간절했는지 브레이크 시간에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너 뭐 도움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나니까 오늘 끝났을 때 나한테 숙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에서 나한테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서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 끝난 다음에 그분이 도움을 주신 다음에 저한테 또 물어봐요.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냉큼 잤습니다. 네! 저 도움이 필요해요. 저 혹시 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도서관에서 만나서 내 영어를 좀 봐줄 수 있나요? 제가 만난 그 귀인이 그것도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MBA 학생이 아니셨어요. 그 학교에서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날 그 수업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가 졸업하기까지 2년 동안 매주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분은 저의 빨간펜 영어 선생님이시자 저의 친구이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저의 엄마 같은 존재셨어요. 바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제가 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늘 옆에서 혜수,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뭐가 걱정이야? 나한테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 제가 이게 안 되면 내가 이거 다음에 어떻게 써 풀어놔야 될지 모르겠고 자신도 없고 막 하면은,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막 논문 마무리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옆에서 늘 칭찬과 격려와 지지만을 해주셨어요. 영어도 잘 못하던 저는 그냥 열심 하나만으로 그 시간들을 다 잘 넘어갔고요. 그분이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분은 아마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서요, 저 물어봐도 이대 나온 여자예요, 뭐 저 이런 데서 일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상관도, 우리나라의 나라도 모르는데 대학을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삼성도 코엑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조건, 환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란 사람의 뭔가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봐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원석이세요. 원석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이 원석을 여러분들 혼자서 다이아몬드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힘드세요. 좋은 리더도 만나셔야 되고요. 좋은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도 만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분은 제 마음의 중심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대저택에 사는 동네에 작은 아파트 투베드룸에 아이들과 살았는데 저의 그 모든 조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의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만을 봐주시고 저를 변함없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2년 뒤에 잘 졸업해서 한국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제가 그때 깨우치죠. 그 전까지 제가 봤을 때 똑똑한 리더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와튼 스쿨 나왔네, 뭐 서울에서 서울대 나왔네. 똑똑한 리더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봐주는 리더. 그래서 그 사람을 원석이었던 뭔가를 다이아몬드로까지 바꿔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리더는 흔하지 않아요. 리더의 핵심은 저는 제가 계속 광고 마케팅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도 모르고요. 저는 회계도 모르고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원을 하려면 좀 폭넓게 좀 다양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더 소중한 보물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죠. 그런 많은 귀한 인연을 만나고 제 자신이 늘 이렇게 성 안에서만 살았다면 저는 성 밖의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내가 일만 하면서 살았을 때는 절대 만나지 못했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성 밖으로 나가서 이런 좀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의 상황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중년 백수였습니다. 뭐 백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열심히 밥을 해주는 엄마로서의 삶을 인생 처음으로 살아봤던 건데, 아까 뭔가에 제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과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따끈따끈한 학위도 가지고 있겠다, 경험도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많이 했겠다, 이제 어떤 회사를 내가 다시 들어갈까? 저는 광고대 행사에서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덕이든지 서비스든지 그걸 좀 하나를 깊게 하고 싶어서 기업 쪽의 마케팅 파트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이렇게는 되기 쉽지 않으니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공부라고 하는 과정을 중간에 좀 넣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저는 당장 이렇게 바로 그냥 이것만 띄워주고 총알처럼 튀어나갈 자세로 있었는데 저희 발목을 붙잡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저희 두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두 아이들은 제가 어느 날 엄마 미국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가자! 미국을 데려갔습니다.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을 노란 머리 있는 학교에, 외국 애들도 하나도 없는 학교에 던져놓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미국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던 3년 3개월이 지났을 때 엄마는 또 말을 합니다. 얘들아, 엄마 공부 끝났다. 한국 가자. 다시 그 아이들을 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저는
이 영어도 못하는 애들을 1급으로 데려갔을 때만 걱정했지. 아니 이렇게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 애들을 다시 한국 학교에 데려다 놨을 때 뭐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큰애는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 미친 사춘기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애는 중학교 2학년으로 학교를 들어갔고요.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들어갔어요. 둘 다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합니다. 근데 그냥 학교 생활을 좀 적응 못하고 좀 공부를 못하네? 이런 정도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그 착한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쌓이는 게 뭔가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집에 와서 마구마구 저한테 집에 있는 엄마한테 이제는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일도 안 하면서 따뜻한 밥해서 똑똑해서 지 방에다 밥 갖다 달라 해서 밥 갖다 줬는데 문 열었는데도 승질을 내요. 아니 따뜻한 밥 해줘서 문 갖다 줘도 승질을 내고 뭘 해도 짜증을 내고 도대체 이 승질과 짜증과 이거에 제가 이 두 아이들한테 당하면서 너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이 두 아이들을 놓고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3개월 그래 엄마 역할을 내가 3개월 동안 빡세게 잘해준 다음에 난 나가야지 일을 해야지. 그 3개월로 시작했던 시간이 여러분들 2년 반이 됐어요. 그 2년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아무리 가방끈이 길고 나중엔 가방끈 긴 것도 저한테는 약점이 되더라고요. 가방끈마저 길어. 나이도 많은데 가방끈도 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빨간 펜 선생님이라도 될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내려갑니다. 아시죠? 근데 빨간 펜 선생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는 동안에 하나의 믿음은 딱 이거였어요. 나는 준비해온 사람이야.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전 직장을 떠나면서 난 그냥 나이만 들어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었듯이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언젠가 다시 제가 어딘가에 다시 이력서를 들고 서야 될 그 순간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저는 제가 실력이 있는 진짜 탐나는 인재로서 누군가 앞에 서고 싶었지 그냥 나이만 들고 그냥 저의 지금 2년 반의 그 부족한 모습으로만 놀고 있었던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알아보는 단 한 회사, 나를 알아보는 단 한 사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는 모든 회사에서 내가 이력서 낼 때마다 와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저를 알아봐주는 그 단 회사와 저를 알아봐주는 단 한 명의 오너나 대표나 그런 분들 만나면 되지. 그리고 나는 준비해온 사람이고 나는 그 이전의 시간도 저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이 시간을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같이 여러분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 후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수석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나 잘 지내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수석님 근데 일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아 이제 아이들도 좀 적응된 것 같고 일을 해도 될 것 같아. 수석님 너무 오래 노셨어요 하면서 이 이상 더 노시면 감이 떨어지셔서 일 못하세요. 제가 제일 뜨끔한 제가 제일 아픈 구석을 제 후배가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제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일을 쉰 것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제 후배가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수석님 제가 다음 주부터 지금 어떤 스타트업을 컨설팅을 들어간대요. 그 친구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 쪽에 대한 컨설팅을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시간 되시면 그냥 저랑 저 따라서 들어와서 그냥 뭐 회의하는 거 그냥 한번 옆에서 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좋지 알았어 갈게 라고 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스타트업 얘기를 했었어요. 스타트업은 늘 사람이 고프잖아요. 실력 있고 좀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들 고프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제가 그때 좀 제가 좀 철이 없었어요. 거기 가긴 내가 좀 아깝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나는 더 좋은 데에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2년 반 동안 백수로 부르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어디든 이제 간다는 마음가짐을 제가 2년 반 동안 딱 마음가짐이 되면서 그 스타트업을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자 A로, 제가 처음에 그 광고회사를 처음에 92년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여자 A 1호였어요. 그 전에 A라고 하는 그게 되게 좀 이렇게 빡세고 여러분 되게 좀 힘든,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카피라이터, 광고회사 다녀요 보통 카피라이터예요 이런 거, 저 디자이너예요 이런 거 하지, 굉장히 그 험한 저 영업 A입니다 라는 사람이 없었을 시절에 저는 A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제가 쭉 거치면서 분명히 힘들었는데 제가 여자 A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능력과 상관없이 온갖 우리나라의 탑 브랜드들, 여성과 관련된 탑 브랜드들을 제가 다 담당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담당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뭐 유한 킴벌리, 뭐 워낙 다 여성용품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죠. 다 여성들이 하는 거죠. 패션 브랜드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또 결혼을 하니까 주부면서 A를 찾는데 오뚜기에서도 제가 또 오뚜기로 또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닌텐도래요. 게임 회사래요. 저는 게임 못해요. 그런데 게임, 이거는 게임 매니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다 연령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의 닌텐도를 누가 사줘요? 어디에서 돈이 나오죠?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성이 소비자인 그런 빅 브랜드들을 제가 다 경험을 해보는 이런 굉장히 또 행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타트업을 갔는데 대표도 34살, 평균 연령 29세, 아무도 결혼한 사람 없고 대표님도 싱글이고, 그런데 그 프로덕트에서 메인 타겟은 어린아이들을 가진 주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제 후배가 하는 그 컨설팅에 그냥 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6번 할 컨설팅이 끝나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객 입장에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광고 마케팅 또 다른 나름 경력 있는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이 끝났을 때 저한테 CMO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가 오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저는 5년 반의 경력 단절을 딛고 다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회사를 선택할 때, 나의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2017년 당시에 저의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새로운 거. 그리고 남들이 모두 다 알고 남들이 모두 보는 그런 크고 멋진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것.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업계 자체도 저한테는 낯선 것. 저는 이 기준에서 도전을 하게 된 거였고, 그 기준에 모든 것들이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회사가 아무도 이름을 대도 모르는 회사였고요. IT 플랫폼 비즈니스였는데, 여행 관련된 IT 플랫폼 비즈니스였는데, 전 IT의 아자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 굉장히 구식인 사람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들어가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뭐 하나만 이렇게 도움을 줘도 이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분 너무 잘 알죠? 셀 샌드버그. 온갖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실리콘밸리의 그 큰 기업들을 다 거쳤던 분인데, 이 분이 하버드 졸업 축소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 시계와 같은 저한테 아하 포인트를 줬어요. 뭐냐 하면, 꿈을 이루는 길은, 또는 커리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직선의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의 사다리가 아니라 경력과 경험이 얽힌 정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막 하는 그런 정글짐 같은 게 늘 있었거든요, 놀이터에.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거를 놓는 순간 저 까마득한 다시 저 바닥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저 바닥에서 언제 내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쥐었던 그 손을 놓지를 못해요. 내가 떨어졌던 그 위치로 내가 어떻게, 어느 시간에 내가 그 오랜 시간 거쳐서 겨우 거기까지 갔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라고 했었는데, 그때 바로 올라가서 경력이라고 한다, 나의 커리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이고 다시 올라가는데 남들보다 이제 뒤처지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가다가 옆으로도 가고, 제가 공부할 때처럼 내려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칸 밑으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옆으로 꼬물꼬물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경력은 사다리지라고 하는 이 관념에 제가 관점이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제가 도전을 하는 것도 너무 두려운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걸 딱 내려놓고, 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한테는 또 다른 길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걸 발표를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되게 운이 좋아, 쟤는 하는 노력에 비해서 쟤는 뭐 이렇게 잘 풀려? 여러분들 좀 그런 뭐 생각이 든다거나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얻는 행운이라든지 성공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앞으로 나의 5년, 나의 10년 이렇게 가야지라고 하는데 거기 예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많은 변수와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연의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우연을 여러분들 기회로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왔는데 그 우연을 그냥 뭐 스쳐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는 그 5년 반에 그 경력이 단절되어졌던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바로 이런 제 앞에 다가올 어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연의 기회들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계속했어요. 그럴 때 뭐가 여러분들 저 자신한테 되게 있었는지 보면,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계획된 우연을 내가 내 기회로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5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5가지 면이 저의 그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이 5가지들을 다 잘 활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 호기심이에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뭔가 막히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내 일에 대한 호기심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적인 거 외로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다른 취향에 대한 거든지,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없이 좀 견뎌내야 되는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남들을 보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냥 30년, 저 사람 신입사원에서 대표까지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냥 잘 간 것처럼 보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는 우상향으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다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잘려보고 온갖 이런 굴곡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그 자리를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비 맞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견뎌내야지, 내가 이 시간 견뎌내야지 라고 했었던 시간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그때는 임원이었던 남편도 실직을 해서 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일을 했었을 때였는데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그렇게 들어갔었던 스타트업이 너무 잘 돼서 더 큰 유니콘 기업에 인수합병이 됐고, 그 인수합병된 회사에서는 나이 많은 저를 1순위로 자르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일을 주지 않았어요. 저같이 일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때려치고 싶은데 남편도 놀고 있으니까 제가 때려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는 나는 가장이야. 우리 두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지금은 버텨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잘 버텼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성격이 좋거든요, 제가 나름. 그리고 저와 같이 그 회사로 넘어왔었던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이사님 밥 먹어요, 이사님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하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때는 손이 모자란지 저한테도 일을 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전 회사에서 이사였던 저에게 신입사원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이 일도 한번 해보면 이거 새롭게 또 저한테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이 일도 내가 새롭게 해보면 분명히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 힘든 시간의 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대표로 부르는 그런 또 인연을 만납니다. 또한 세 번째 것, 여러분들 낙관성.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을 때, 낙관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낙관적이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앞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융통성. 뭔가 제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내가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최대한 저 자신에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무모한 40대에 돈을 다 털털 털어서 미국까지 가는 이런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도 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게 바로 저니까 저의 좋은 면만 제가 택하고 싶고 저의 안 좋은 면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버무려진 사람이 전데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요 질문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2023년에 지금의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가요? 예스예요, 저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을 그렇게 있나요?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예스입니다. 여러분들 난 지금 10년 정도 일했는데 난 5년 정도 일했는데 너무 기빨리고 너무 힘들어. 아니 근데 어떻게 저 30년을 일할 수 있지?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여러분들 30년을 저도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현실적인 이유로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되게 묵묵히 제 일을 열심히 해온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이 있고 그리고 내 일에 대한 가치가 계속 달라져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 와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두 아이들이 그렇게 그 미친 사춘기를 보냈던 저희 두 아이들이 다행히 나중에 좀 정신 차리고 잘 이제 적응을 해서 대학생이 됐어요. 저는 지금의 제 나이 50대를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저는 부릅니다. 근데 또 저에게도 저희 선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저희 선배가 저보다 내가 더 많으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혜수가 60은 더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인생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30년을 일을 해도 여러분 안에 일에 대한 열정이 샘물처럼 있어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로 여러분에 있어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업무적인 역량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나한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오늘 내일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기죠. 저는 여러분들 올해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되게 일을 잘했거든요. 되게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대표에서 전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올 5월에 고문이 됩니다. 되게 상처가 컸죠.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일했는지를 아는 분들인데 저희 오너도 분명히 알 텐데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 말씀하신 그런 사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오너분의 동생분이 대표로 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진짜 저의 열과 성의와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키워놨던 조직에서 내려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길에서 또다시 저의 꿈을 찾았어요. 제가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에서 저한테 꿈을 새로 찾았는데 저는 대표를 하면서 저의 적성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그냥 그 실무자로서 일했을 때는 잘 많이 이렇게 펼쳐보지 못했었는데 제가 정말 조직에 탑이 돼가지고 전체를 보니까 제가 진짜 관심이 있어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리더에 대한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가 이 분야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문으로서 매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새롭게 코칭 전문가로서 거듭나기에는 저는 코칭을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저의 경력과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 시간들이 합쳐져서 또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제가 조직과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로서 살아갈지, 저도 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꿈을 꿉니다. 기대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50 넘은 저도 그런데 젊으신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20대, 30대, 40대 정말 멋진 도전과 성장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 그 사람은 10년 뒤에도 요만했던 사람이 요만큼 정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리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실무의 일을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난 요 실무를 계속 쥐고 위로 올라가고 싶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급이 달라지고 직책이 달라질 때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역할과 그리고 새로운 능력들이 개발하셔야 되는 또 도전들이 오실 거예요. 그때 늘 다시 바닥에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좋은 리더가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걸 나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조직에서 맡아야 될 그 역할을 못하면 누군가가 되게 힘들고 조직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멋진 조직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겠죠.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퀘스천을 본인한테 계속 하시면서 그걸 언제쯤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니야. 제가 되게 평범 약간 이하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언제 저한테 그 포인트가 왔냐면, 여기가 있어요. 바로 제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위로 보는 다 남자 그 임원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사무실 분위기였냐면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사모님실에 들어갔는데 다리, 여기에 드라마에서 보셨죠? 다리 이렇게 쫙 하고 담배 막 피면서, 그리고 제가 너무 아끼는, 저한테 결정적으로 더 이상 이제 일하셔야죠, 이제 더 이상 노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던 그 후배가 바로 요 시점에 저희 회사 인턴으로 들어왔어요. 대학생 때 4학년이었는데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상무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걔는 뚱뚱해서 안 돼. 클라이언트 회사 들어가고 뭐 영업도 해야 되는데 걔는 그래서 안 돼. 라고 합니다. 저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사람인 거죠. 저는 그때부터 투쟁을 합니다. 제가 거의 그 친구 직원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제가 잘린 판까지 갑니다. 오늘 얘기하세요, 통보하세요 하는 통보 안 했어요. 통보 안 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정이에요. 이름도 이쁘죠. 순정아, 너는 우리 회사에서 있기에 너무 아까우네요. 더 좋은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어. 내가 보장할게.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투쟁하면서 상무님 말을 절대 안 들으면서 싸웠죠. 그런데 저희 대표한테 제가 어느 날 보고를 드리러 갔다가 저희 대표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님도 그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성격 좋고 하는 거를 저랑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친구를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정직원으로 바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 저는 그런 상무님과 그런 임원들과 일하면서 꿈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내가 지금 부장인데 내가 앞으로 2, 3년 정도 밖에 더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되게 절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롤모델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이 리더십 개발원이 이화 리더십 개발원이었어요. 저희 대학교에 있었던 이대 안에 있는 이화 리더십 개발원이었는데, 어떤 과정이었냐면 여성 리더들의 특화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리더들 중에서도 중간 관리자급, 저처럼 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중간 관리자 그 리더십, 여성 리더십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곳을 가서 저의 엄청난 진짜 그 지원문 같은, 이게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의 진짜 든든한 동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너무 우리 회사 안에서는 제가 찾을 수 없었는데 저희 이 리더십 개발원에 강의를 오는 교수님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 뭐 외국계 회사 임원들 이런 분들 중에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런 멋진 거 나도 저런 임원 한번 돼봐야지 라고 하는 꿈이 이때 생겼어요. 제가 이 과정에서 저와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저의 길을 좀 보여주는 분들을 만나면서 이때 저는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하게 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 그럼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했던 거가 아마 시작이 돼서 저 자신한테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리더라든지 성장이라든지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 PPT 안에서 제 자신한테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들이었더라고요. 또 있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을 떠난 이유 중에 제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었는데 그 나머지 말 안 한 한 가지를 꺼내게 하시네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뭔가 지식과 정보와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남편도 워커홀릭이고요. 저는 워커홀릭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시간 안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게 주말도 없고 프로젝트가 떨어지면은 뭐 그냥 계속 달리는 야근도 너무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애로가 많았어요.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기가 평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내회로가 바뀌면서 이제 그 사춘기 모드로 돌입하면 이제 부모의 영향 따위는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거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가고 저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심을 한번 내가 이렇게 코박고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승진을 하고 남들보다 뭐 좋은 뭐 무슨 타이틀을 단다 한들 가정이 깨어진다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다거나 서먹해진다거나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그 고민을 저는 그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칼럼에서 말했던 6학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저한테는 1, 2년밖에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아이들과 충분히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저는 미국을 떠난 거였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3년 3개월 동안 저는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한가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모든 게 다 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모든 걸 또 부모가 같이 챙겨줬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과거 그 10년 동안에 같이 다녔던 여행 아니면 같이 했었던 시간에 비해서 이 3년 3개월 동안에 굉장히 농축된 그 이전 10년보다도 맞먹을 정도의 시간을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가져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의 많은 추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이전의 삶에서 많은 부모들을 이제 그런 계기로 한번 제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죠? 뭐였죠? 키거리. 네. 여러분들 힘들면 가다 좀 쉬셔도 돼요. 주저앉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계속 또 가셔야 돼요. 죄송해서 질문하는 건 마지막. 보통 이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팔로우십이 밑에 이제 받쳐져야 된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일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냥 받은 돈만 받는데도 이제 일하는 것보다도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팔로우십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혹시 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팔로우십을 그렇게 이제 좋은 팔로우십을 갖추기 위한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팔로우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중요한 질문이네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팀장한테 들었던 팀장의 고민이었어요. 팀장이 저희 굉장히 일 잘하는 차장이 있는데 밑에 친구들 해가져오는 일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애들이 고민을 안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하는 것만큼 뭔가 채워주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팔로우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일에 대한 주인의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회사 전체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시키니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들 잠깐 멈춰 쓰세요. 팔로우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표였어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 일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끝까지 고민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아, 피곤한데 이 정도 뭐 퇴근 시간이네? 가야지. 이러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키신 일을 이렇게 해와요. 그런데 저 이 고민도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까지 가져와요. 그런 사람은 달라요. 지금은 별로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가 다릅니다. 그건 믿으셔도 돼요.